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빨간 책방 책임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빨간 책방의 에이스 모셨습니다. 신임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요즘 사실 리틀 드러머 걸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 박찬욱 감독 영화 때문인 부분이 있죠. 드라마 때문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드라마가 6회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도 하고, 게다가 원작 책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사실 굉장히 두껍고요. 네, 엄청나잖아요. 혹시 이 드라마 이전에 책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의 6부작 텔레비전 시리즈 BBC에서 방송했던 지금 이제 왓챠에서 보실 수 있죠. 왓챠 플레이에서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소설을 읽어보려고 했고요. 그 영화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TV 시리즈가 발표되기 직전에 들어가 봤더니 품절이에요. 그래서 못 사가지고 사실은 영화 먼저 봤거든요. 이후에 이제 책을 손에 들고 이제 완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나중에 본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책을 예전에 나왔을 때 봤어요. 이 리틀 드러머 걸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는데 끝까지 못 봤습니다. 왜요?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왜요? 아마 이 리틀 드러머 걸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번 기회에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책 배송을 딱 받자마자 처음 놀라시는 건 두껍다. 근데 두꺼운 게 다는 아니에요. 세상엔 두껍고도 글씨가 큰 책들도 많이 있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읽혀가지고 이 책의 뒷표지를 잠깐 봤어요. 보통 뒷표지에 있는 정보들 중에 하나가 줄거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줄거리를 봤어요. 근데 더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잠깐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여배우이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스파이 찰리, 광기가 된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무너뜨린 재능 있는 여배우,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위한 그녀의 치열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책 시작한 다음에 초반에는 벌어지는 사건에 찰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찰리가 등장하려면 책을 80페이지까지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이런 뭐 미스터리나 스릴러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관련된 원고를 쓸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런 장르마다의 끓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이 끓어야 라면을 끓일 수 있잖아요. 책의 경우에 어디까지 읽으면 그때부터는 술술 읽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끓는 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리틀 드러머 걸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의 끓는 점은 어디냐? 제가 한 160페이지까지는 저랑 또 저도 150페이지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거기가 찰리라는 등장인물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160페이지까지는 보셔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 주변에서 리틀 드러머 걸 독서 실패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다가 중간에 뭐 도저히 안 읽혀서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읽고 나서 저 각오를 해서 그런지 저는 사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150페이지까지만 정말 바늘로 무릎 찔러가면서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소설이 진짜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 그래도 읽으면 그 다음에는 순탄하다 정도인 것이지 그렇게까지 150페이지까지 읽는다고 해서 전투적으로 여러분이 빨리 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말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야 사실은 이제 이 책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그냥 재밌게 읽은 소설을 여러분께 맛있는 거 먹으면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전부인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재미라는 건 진짜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미는 어떤 책은 진짜 처음 이렇게 들자마자 밤새워서 꼬박 다 읽어버리는 책의 어떤 재미있는 소설도 있고, 어떤 소설은 진짜 안 나가서 한 3달 읽어야 되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한 건 정말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밀도까지 높아요. 그래서 그 장면의 세세한 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고 그걸 다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650페이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자기가 창작한 세계를 완벽하게 가깝게 통제해가면서 이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인물들 다 살려가면서 만든다는 건 정말 굉장한 역량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읽으면서 새삼 이 사람의 그 명성이라는 것이 진짜 명불허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감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존 르 까레라는 작가 이야기를 뭐 자연스럽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존 르 까레는 스파이 소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만약에 스파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누구 책 읽으면 되냐 얘기할 때 그냥 저는 존 르 까레 소설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스파이 소설들이 있지만 또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존 르 까레만큼 탄탄하게 실제 사건들 혹은 실제 세계에 가깝게 쓰는 작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존 르 까레 자신이 이제 이런 영국 정보부 소속으로 일을 했었기 MI6에서 때문에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어떤 스파이로서의 경력이 있는 거죠. 근데 스파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007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 뭐 살인 면허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아름다운 여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존 르 까레의 이 스파이들은 그야말로 생활인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 스파이라고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거는 사무실 장면들, 그다음에 팀원들과의 갈등, 혹은 이중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 회사 내에서 고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스파이물 특유의 액션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묘사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존 르 까레의 소설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존 르 까레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유명한 최근 작품 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영화,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도 있었고 테일러 파나마도 있었고 컨스턴트 가드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스파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반인들의 느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고학자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처럼 무슨 채찍 갖고 다닐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실제 고고학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스파이 하면 떠올리는 최초의 이미지는 제임스 본드인데 사실 스파이가 제임스 본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스파이는 뛰는 일도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스파이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볼 때 007 시리즈를 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르 까레의 소설을 보다 보면 이게 스파이의 세계구나라는 어떤 굉장한 사실감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존 르 까레가 얼마나 진짜같이 쓰냐면 존 르 까레의 소설들을 보고 생긴 스파이 용어들도 있대요. 예를 들면 암호란 말이에요. 암호로 다들 얘기하잖아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하는 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4명의 사람을 칭하는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진이라고 안 부르고 적임자. 적임자라고 부르는 딴 별명, 거죠. 나쁜 별명 부를까 봐 얼른 좋은 별명으로. 막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얘기. 근데 어쨌든 적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적임자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지만 일테면 빨간 책방을 전혀 보지 않은 뭐 미국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적임자라고 하면 적임자를 찾아본단 말이죠. 그러면 적임자를 찾아보는 순간 이건 인간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존 르 까레가 자기가 소설 속에 쓰려고 만든 것도 있는데 실제 스파이를 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오히려 이런 거 그냥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첩보 소설이라고 해봤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시리즈물, 예를 들어서 뭐 존 르 까레 하면 제일 유명한 인물은 이제 스마일리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게리 올드만이 맡았던 그 배역, 스마일리 시리즈도 있는데. 근데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면 저도 그냥 007 시리즈 쓴 이언 플레밍, 그 다음에 뭐 제이슨 본 시리즈 쓴 로버트 러들럼, 그 다음에 잭 라이언 시리즈 쓴 톰 클랜시. 제가 아는 전부 같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고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해주신 작품들도 약간은 트렌드가 있어요. 스파이물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유행하던 때는 007 이야기 같은 게 먼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나쁜 놈들이 선명하게 있고 그 나쁜 놈들을 잡는 착한 우리 편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물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냉전 시대로 가면서부터는 이 공식이 약간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방식이 뭐냐면 이중첩자가 있는 거예요. 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하는 그렇죠. 작품이 가장 유명하게 이중첩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쪽 정보부에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누군가가 사실은 적국의 스파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심지어는 실화였잖아요. 네, 네. 실화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주인공이 이중첩자라서 상대 조직에 침투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 쪽의 신문 첩자를 찾아내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네. 양쪽 다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가면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쵸. 네,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네,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리틀 드라마 관련해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스파이가 하는 건 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념과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연기를 진짜처럼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방의 노선으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모국에선 자기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라는 식의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스파이물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기 네.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잘 쓴 첩보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로맨스 소설이에요. 사랑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진짜 바람직한 사랑은 아니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랑도 이것도 들어가기도 사랑이라면, 하고 네. 네. 사랑의 어떤 굉장히 괴상하고 비틀린 측면을 다룬 굉장히 잘 쓴 사랑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굉장한 다양한 층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건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와, 인물 묘사를 정말 뛰어나게 하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첩보 소설에서는 이제 다 인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스마일리, 뭐 제임스 본드, 그렇죠. 무슨 제이슨 본 이런 건데 인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하나 이제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모사드의 팀장이면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쿠르츠라는 주인공이 네. 있습니다. 쿠르츠에 대해서 초반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쿠르츠가 미소를 지으면 자글자글한 주름이 마치 수세기 동안 물길이 지나며 새긴 바위의 균열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딱 하면 그냥 주름살을 묘사했을 뿐인데 쿠르츠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주름살에 관한 묘사 하나로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요약을 사실은 하면 정말 한 100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여기 책 뒤편처럼 하세요. 모두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여배우. 거기 쿠르츠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여배우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바트 고데스베르크라는 서독에 있는 본이라는 옛날 수도였던 거기에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서 어떤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처음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와가지고 마치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다른 여성의 친구인 것처럼 속여서 가방을 전해달라고 하고 주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폭탄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근데 폭탄이 터지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그 집에 굉장히 어린 아이만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폭탄 테러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찰리랑 갑자기 이제 연결이 돼서 되게 되는데 찰리라는 여성이 영국에서 무명의 연극 배우입니다. 본인은 이제 굉장히 배우로서의 욕망도 있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또 시대적인 그 굉장히 일촉즉발 같은 상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짜 1급 팀이 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쿠르츠라는 사람이고 신복같이 항상 같이 세트로 버디무비처럼 다니는 사람이 이제 리트박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기준이 돼서 자기의 이제 동지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은퇴해 있었던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굉장한 전쟁 영웅이었고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가디 베커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거대한 이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배우가 필요한 거예요. 범죄의 재구성 이런 영화를 보면 무슨 사기 같은 거 칠 때 배우 몇 명 필요한데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배우 한 명이 딱 필요한데 그들은 모사드 요원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국에서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찰리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극단 전체를 그리스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누가 자기를 초청한지 정확히 모르는데 와 신난다 오랜만에 휴가 나고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이 요원이었던 가디 베커가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그들 사이에 접근해서 찰리랑 사귀게 되는 거죠. 찰리는 이런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데 찰리랑 사귀다가 이제 둘 사이에서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에 이 남자가 계속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아크로폴리스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한 날 그녀를 차에 태우고 모처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도착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사드 요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찰리에게 대해서 사실은 당신이 포섭된 거다라고 얘기해서 일련의 브리핑을 쫙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의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데 이 모사드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를 해치우기 위한 비밀 요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모종의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팔레스타인의 형제가 소설 속에서 말하자면 악역에 해당하는데 뒤집어서 보면 또 반대로 보일 수 있겠죠. 네.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칼릴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보스고 막내 동생인 미셸, 진짜 이름은 살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조직의 핵심인 거죠. 바로 이 살림이라는 사람과 이 찰리가 사실은 두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것을 나누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실제는 아닌데 그 사람 그런 연기들을 찰리가 함으로써 이쪽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깊숙이 적 속으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에서 게릴라들을 양성하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서 찰리가 그들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말하자면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네.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처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간단해서 이런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책을 보시라 네. 이런 말씀인데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찰리 얘기부터 찰리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니까 이제 사실 다 읽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찰리라는 인물의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상대 앞에서 연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거든요.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일반인인데 테러리스트 조직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남자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설정 때문에 자기 모국도 아닌 심지어 모사드 쪽에 포섭이 돼서 팔레스타인 쪽 인사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 이렇게까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쯤 되면 중간에 어디선가 반드시 뽀록이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소설적인 허구 속의 어떤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찰리를 굉장히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말씀하신 가디 베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디 베커가 굉장히 또 이런 첩보물에 항상 등장하는 천재적인 예, 지금은 은퇴했지만 꼭 과묵해. 네, 항상 과묵하고 네, 말 별로 매력적이죠. 안 해. 항상 네. 신비해.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직이 위험에 처하면 그 사람을 불러와로 꼭 지칭되는 은퇴했어. 네. 네. 꼭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디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찰리를 투입시키기 직전까지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를 사실상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형극이라고 했을 때 이 인형극에는 플레이어가 2명 있는 거예요. 일단 찰리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가디 베커는 굉장히 능숙한 약간 인형술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인형극이라고 했을 때 인형과 이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 정신적인 교감이나 유대감 같은 게 없으면 이 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든가 서로를 신경 쓰고 있고 상대방의 안전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틀 드러머걸에서 실제로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는 기분이 드는 설정 중에 하나는 이들이 서로의 감정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은 이 소설로 얘기한다면 비즈니스 커플이거든요. 그렇죠. 이 첩보를 위해서 그런 맺어진 관계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가디 베커는 찰리를 포섭하려고 일부러 접근을 한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를 사랑하게 되었고, 찰리는 처음에 자기가 포섭되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멋진 남자를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요원이었고,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려나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첩보소설, 한편으로는 로맨스 소설이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건데, 근데 이 찰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독특하게 설정된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소설에 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아니 모사드 입장에서 그런 그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비밀 조직인 테러리스트들을 해치우려고 하는데 선수가 한 명 필요하고 배우가 한 명 필요한데 그걸 찰리를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찰리를 선택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연기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했던 것 그런 같고요. 것 같아요. 근데 연기자인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유명한 연기자는 안 되는 거죠. 알려지면 안 누가 되죠. 봐도 연기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여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팔레스타인 쪽 인물들, 아까 말씀하신 이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인데, 이 두 사람 중에 동생이 좋아하는 타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특정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연인이었던 여자가 등장한다라는 설정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그 남자가 좋아할 법한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설 속의 찰리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사실은 이제 첩보 관계로 얽혔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 이제 애정 관계로 역시 변주가 되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외모적인 매력이나 성적인 매력을 적극적으로 그 첩보에 활용을 하는 설정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인 그 막내 테러리스트인 사람이 이제 미셸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살림이라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인데 형인 칼릴이라는 사람은 정말 치밀하게 아무도 안 믿고 이렇게 해서 진짜 보스다운 그런 조심성이 있는데, 이 동생은 아주 뛰어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술 좋아하고 뭐 연애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찰리를 섭외를 한 거고, 찰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중에 외모도 뛰어나긴 하지만 더 뛰어난 건 성적 매력이다라는 묘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연극 배우니까 어떤 상황을 거짓말로 연기를 잘할 거고, 또 하나는 연극 배우인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암기력이 비상하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었던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있었어라고 막 사전에 브리핑을 하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다 외우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반대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찰리를 고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찰리는 아니 자기가 영국 사람이고 유태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녀는 굉장히 그 당시 기준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대 배경이 관련이 있는데 70년대의 유럽은 그 극좌파가 휩쓸었던 그런 시기예요. 무슨 뭐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이라든지 뭐 독일의 바더마인호프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죠. 근데 그 그룹들이 70년대 이 책이 시작하는 79년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쇠약해진 상황에서 그 끝물에서 약간 폼으로 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본인이 그런 투철한 신념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멋있고, 또 그게 또 바른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패션처럼 걸쳤던 거죠. 근데 그런 그녀의 말하자면 일종의 허영 같은 것도 사실은 노린 거거든요. 이 책 속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일단은 앞으로의 커리어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라든가 이런 식의 일종의 밑밥 같은 거를 깐다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돈도 뭐 엄청난 걸 약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디 베커라고 하는 남자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정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그것만 가지고 자기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훈련 안 된 일반인이 적진에 들어가서 폭탄을 제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고도로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찰리가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약간 제 견해에서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욕망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밖으로 보이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현실은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자기 자신과 중고 집단의 이 격차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이걸 비우고 싶은, 이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자기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연극 무대에서는 보잘것없는 배역이나 받고 연기를 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 현실 무대에서 이런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한 주연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환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제 생각인데 이걸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이 소설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너무 결정적인 게 왜 그래서 찰리가 스파이를 하는데?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존 르카레가 그녀가 요원들을 만나서 말하자면 인터뷰를 하거나 오디션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자세해요. 맞아요. 굉장히 길고 자세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인터뷰 과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막 띄워줘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오랜 세월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누나 이름, 언니 이름이 뭐라고요? 뭐 하이디인데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원래는 집이 잘 살았는데 사기를 치셔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녀가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평탄해요. 평탄한 상황에서 별로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간극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발명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심지어는 나쁜 기억조차 조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 막 차압딱지 붙이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나쁜 일까지도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찰리가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 오디션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녀를 다 맞춰주니까 상대방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정치견에도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막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그걸 낱낱이 다 깝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게, 아니 아버지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막 따지다 보면 사실은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죽었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밝히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상대방들이 우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건 왜 그래요?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스스로가 쪽팔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내면의 붕괴 같은 걸 겪거든요. 이 정치적인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투철한 어떤 정치 의식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파고들어요. 파고들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사람은 극좌가 아니고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브한 온건파, 극우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어 했던 자기의 허상이 다 깨지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떨까? 찰리 같은 사람은 죽고 싶겠죠.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개종 같은 순간을 보면, 개종을 했을 때 자기가 바닥에 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불교도인데 갑자기 이슬람교도가 된다? 혹은 뭐 유대교인데 갑자기 무슨 사이언톨로지 교도가 된다? 이런 극적인 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개종되는 순간에 있었던 특수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오디션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한테 바닥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아니고 너는 사실은 이거야 라고 보는 순간 그녀는 멜트다운 됐고, 그 순간 이 첩보를 제안하죠. 첩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녀 이 붕괴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존 르카레 책에서 모든 게 다 길게 묘사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분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목적이 달라요.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존 르카레가 이 찰리라고 하는 사람이 뭘 앉혀놓고 길게 신문을 이어가는 이 대목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로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기 맞습니다. 위한 목적만 그거 있는 같아요. 예, 긴 신문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소설 속에서 굉장히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 네. 정말 재밌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왜 저희가 얘기했던 끓는 점이라고 했을 때 150페이지 정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의 맞습니다. 신문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다가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점점 읽는 사람도 약간 다운돼요. 네. 근데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맞아요. 상대방을 오로지 붕괴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작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삥 둘러싸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지켜보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첩보물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밖에 나서 총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에 대해서 존 르카레는 항상 책 속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실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첩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를 얻어낸다는 얘기인데, 정보를 상대방이 적국의 스파이가 와가지고 정보 주세요. 아, 정보 여기 있습니다. 한 다음에 딱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보를 훔치든가 아니면 속여서 이렇게 사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주로 후반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말하게 만드는 거죠. 작전을 써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첩보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조작해서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은 채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사랑의 게임하고 같단 말이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상대의 마음을 몰라서 문제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은 나를 감정적으로 좀 가지고 노는 걸까? 혹은 관심이 없는 걸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애태우게 되잖아요. 뒤로 가면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지금 괜히 마음이 허전해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게임이 사랑의 어떤 굴러가는 동력인데, 이거는 첩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 술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문자 답장을 바로 하게 하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사실은 첫 버전에서 있는 그런 생각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양자 사이에서 모두 흥미로운데 그 두 가지가 심지어는 딱 붙어 있는 소설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에서는 이 리틀 드러머 걸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뭐 첩보 장르, 존 르카레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야기의 얼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